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논어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생녀인해인 비저소인 기우천 유지도야여입니다. 이 말은 안색만 보면 위험이 넘치지만 마음속은 공허하고 심약한 사람을 소인에 비유하자면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본질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허약하고 빈약한 사람에 대해 경고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럼 이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외모나 첫인상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고 위험 있는 사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도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논어에서 말하는 이 구절은 그와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위험이 넘치지만 그 내면은 공허하고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내적인 진실을 중요시하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한 표정과 위험 있는 태도가 내면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대 사회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대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첫인상이 매우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입니다. 회의에서 그는 항상 큰 목소리로 의견을 내고 외적으로는 매우 강한 인상을 주지만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은 다릅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강한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의 불안정함과 결단력 부족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위험 있는 겉모습에 의존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실패를 겪게 되죠. 이것은 논어에서 말하는 생녀인해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공허하고 심약한 사람은 결국 내면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소인에 비유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인은 진정한 강함이 결여된 사람, 자기 본연의 모습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소인처럼 자신을 과장하거나 겉모습을 꾸미는 사람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소인은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부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죠. 겉모습을 강조하고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도둑처럼 다른 사람의 신뢰를 훔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성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내면을 가꿔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내면이 빈약하다면 결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과 신뢰를 중시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자는 자기 수양을 중요시했습니다. 자기 수양이란 단지 겉모습을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에게 진정성을 담아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의 강함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며 내가 오늘 한 일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내면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겸손함과 배려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시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두를 이끌어가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꾸준한 자기 개발입니다. 내면의 강함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식을 쌓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며 내면의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논어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을 넘어 내면을 중시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강한 표정과 외모만으로는 진정한 강함을 나타낼 수 없으며 내면의 진정성과 강함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가꾸는 방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강함이 바탕이 된 진정성 있는 삶이야말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신불부인 면무참색입니다. 이 구절은 마음속으로 남에게 꼴리는 일이 없으면 얼굴에 부러운 기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음속에 부끄러움이나 거짓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표정에서 진실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진정성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나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럼 이 교훈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마음속으로 남에게 꼴리는 일이 없다는 표현은 단순히 겉으로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말을 잘 꾸미려고 하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된 말을 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기 위해 태도를 꾸미는 경우가 있죠. 그 순간은 잠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불안정한 내면이 표정이나 말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남에게 꼴리는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겉모습이나 표정이 자연스럽고 진실된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끄러움이나 과장된 자신감 없이 담담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직원이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직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넘치는 직원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이 결여된 부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된 자신감이나 가식적인 태도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죠. 반면 겸손하고 정직한 직원은 겉으로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지만 그의 진실된 모습과 꾸준한 노력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성과 정직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 예화는 바로 신불부인의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의 모습이나 태도는 자연스럽게 진실되게 보이고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진실함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이나 거짓된 생각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타인을 속이려 할 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남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게 만듭니다. 내면의 진실함을 기르는 방법은 자기 반성과 성찰입니다. 자신이 어떤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내면의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감을 기르고 부끄러움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면무참색은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 떳떳한 얼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숨기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수한 후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떳떳한 마음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실수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면의 부끄러움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부끄러움은 자연스럽게 겉모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에게 꿀리는 일이 없다면 얼굴에 부러운 기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면의 진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겉모습보다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심지상 무풍도 수재계 청산 녹수 성천중 유하육 촉저 견어양 연비입니다. 이 구절은 마음속에 바람과 물결이 없으면 이르는 곳마다 모두 푸른 산 푸른 물이요. 천성 가운데 만물을 포용하는 기운이 있으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뛰놀고 솔개가 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삶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풍요로워진다는 깊은 철학적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내면의 평화가 어떻게 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마음속에 바람과 물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람과 물결은 흔히 불안정함, 감정의 기복, 시끄러운 마음 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격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주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입니다. 불안, 걱정, 분노, 욕망 등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내면은 바람과 물결로 가득 차게 되고 이는 우리의 행동, 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마음속에 바람과 물결이 없다면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안정을 이룹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고 명확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마음속의 고요함과 안정이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대 사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다양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여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의 기복 없이 안정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결정을 내린 후에는 후회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A와 B는 동일한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A는 불안과 걱정에 휘둘리며 어려움을 겪고 B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푸른 산과 푸른 물 그리고 물고기가 뛰놀고 솔개가 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은 자연의 평화로움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으며 강은 흐르며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치고 솔개는 하늘을 나는 모습은 모두 자연의 원리와 조화를 따르는 결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배우게 됩니다.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유지할 때 우리도 자연처럼 균형과 조화가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갑니다.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예화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일에 치여서 삶에 대한 여유를 잃고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혼자 산책을 하러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산의 고요함과 푸른 자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 날아다니는 새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평화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은 후 다시 삶에 돌아가서 더 침착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더욱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처럼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 책은담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음속에 바람과 물결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가꾸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 행복, 안정을 가져다주고 더 큰 성취와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진정성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외외호 순우지 유천 하야 이불 여언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위대하여라. 순임금과 요임금이 천하를 다 가지고도 거기에 사사로이 관여하지 않으셨노라 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순임금과 요임금의 탁월한 리더십과 자기 절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임금은 천하를 다스릴 만큼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교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임금과 요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임금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로 손꼽히며 그들의 통치 방식은 자기 절제와 겸손으로 유명합니다. 순임금과 요임금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순임금은 요임금의 후계자로 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요임금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순임금을 후계자로 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순임금과 요임금의 리더십은 단순히 권력을 쥐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공정함 그리고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임금과 요임금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그들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남용하거나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쥐고도 항상 겸손하게 백성을 위해 일했으며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는 자기 절제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순임금과 요임금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봅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립자로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권력의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지만 자기 절제와 겸손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이끌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로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순임금과 요임금의 리더십처럼 권력을 쥐고도 그것을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와 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리더십,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인 위치 등에서 우리는 자기 절제와 겸손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순임금과 요임금처럼 우리는 사회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 절제를 실천하고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권력도 절제와 겸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장으로서 작은 권한을 가질 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기 절제와 겸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끌면 팀원들이 더 큰 신뢰를 보내고 그 신뢰는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려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논어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배웠습니다. 순임금과 요임금의 리더십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자기 절제와 겸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반성하고 공정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사회와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진정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득인 차인 득게 차게 불인 불게 소사성대입니다. 이 구절은 참고 또 참으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 는 뜻입니다. 오늘 이 교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고 또 참으면은 인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인내심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작은 마찰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참을 수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훨씬 원만해지고 문제를 커지게 만들지 않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말과 행동을 실수로 내뱉는다면 그 작은 충돌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참음이 모여 큰 인내의 힘이 되고 그 인내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말은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경계는 단순히 외부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던 방식에 안주하거나 습관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경계하는 습관이 없으면 작은 실수들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 습관을 생각해 봅시다. 작은 지출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이 작은 지출이 쌓여서 나중에 큰 빚이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하는 방법은 매일의 습관을 점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체크하고 감정적으로 돈을 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리 문제를 예방하고 작은 실수를 큰 문제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일이 어떻게 크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작은 불씨가 큰 화를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불씨 하나로 시작된 작은 화재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 마을 근처의 건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몇 명은 이를 간과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점점 커져 마을 전체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작은 일이 커지는 위험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작은 불씨를 경계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실수나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바로잡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일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작은 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나중에 큰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을 경계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매일 조금씩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점검하고 매일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일과를 돌아보며 놓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반성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나 갈등을 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득인 차인 득계 차게라는 구절을 통해 작은 일이 커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습관에 대해 배웠습니다. 작은 문제를 미리 경계하고 내면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다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경계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기 반성을 통해 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태도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경계하는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사사상지입니다. 이 구절은 선비는 무엇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해야 합니까?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하여야 한다. 는 뜻으로 자신의 뜻을 높이고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역할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뜻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옛글 속 인생 수업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교훈이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교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선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맹자가 말하는 선비란 단순히 학문을 닦고 지식을 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비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 사람이 바로 선비입니다. 자기 뜻을 높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뜻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뜻을 높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공자를 생각해 봅시다. 공자는 자신의 뜻을 높이는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인간성의 도리를 실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철학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뜻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했기에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자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친 선비였죠. 이와 같이 자기 뜻을 높인 선비는 단순히 개인의 목표를 넘어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자기 뜻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바로 자기 발전이며 그 발전이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구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바로 이 시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기 뜻을 높이는 일, 즉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며 인생의 후반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뜻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거창하고 큰 일만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큰 뜻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권을 읽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기 뜻을 실현하는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은 남을 돕는 일에서 더욱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러한 일이야말로 더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맹자의 구절을 통해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이 선비의 임무이자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은 단순히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을 찾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뜻을 높이는 일이 결국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자기 뜻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복불가요 양이신 이위 소복지본이 화불가피 거살기 이위원하 지방이입니다. 이 구절은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불행은 마음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제거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행복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불행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다스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절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 명예, 성공, 타인의 인정 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억지로 구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회사에서의 성공, 승진,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식에 투자하고 고급 차를 사고 명품을 사는 등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며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하고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에서 조용히 걷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겉보기에는 매우 소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진지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는데도 행복해 보이시나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지.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 속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그는 내면의 기쁨을 길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행은 마음대로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은 삶의 일부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불행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행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가 중요합니다. 불행을 대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불행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타인의 실수를 찾고 그들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불행에 자신도 모르게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해치려는 욕망을 버리자 자신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불행을 피하려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책은담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다루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으며 내면의 기쁨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불행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고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내면의 기쁨을 길러 행복을 찾고 불행을 대면하며 성장하는 방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행복을 찾고 불행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거직 조저왕 능사왕자직입니다. 이 구절은 정직한 사람을 천거해 비뚤어진 사람 위에 두면 비뚤어진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올바른 역할을 맡을 때 비뚤어진 사람도 바르게 변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정직이 가진 힘과 리더십에서의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정직한 사람을 천거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천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자체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정직함이 단지 도덕적인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제 비뚤어진 사람을 올바르게 만든다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비뚤어진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한 사람을 천거함으로써 비뚤어진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직장에서의 리더십에 비유해 봅시다. A라는 회사에서 항상 비리와 부정행위가 일어나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 부서의 직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방법을 썼고 이는 조직 내에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부서장이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서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항상 솔직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그가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비리를 없애고 모든 업무에 있어 정직함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뚤어진 직원들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서장의 정직한 태도를 보고 자신도 점차 더 투명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리더는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데 있어 정직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정직이 가져오는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정치인들이 정직한 모습을 보일 때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직한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여기서 정치적 리더십의 예를 들어봅시다. B라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그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정직한 방법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접근 방식이 다소 비효율적이거나 느리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정직한 모습이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비정치인은 점차 사회의 여러 부패한 요소를 청산해 나가며 그의 정직함과 신뢰성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정직한 태도를 요구했고, 이는 점차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예처럼 정직한 사람은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직은 단순히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타인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순간에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자기 반성입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말이 정직했는지 돌아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에게도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릅니다. 정직은 겉모습뿐 아니라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거짓 조저왕 능사왕자직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정직이 가져오는 큰 변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천거하면 비뚤어진 사람도 올바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리더십의 핵심 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직한 삶을 실천하시고 자신이 가진 정직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정직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대기만성입니다. 이 구절은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위대한 일이나 성취는 시간이 걸리고 성숙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큰 성취는 단기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 즉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만성이란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대기는 큰 그릇을 의미하는데 이는 큰 성취, 큰 사람, 큰 일을 뜻합니다. 즉, 대기는 단순한 그릇이나 물건을 넘어서 그릇이 그만큼 커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금방 만들어지지만 큰 그릇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 말은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운 사람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걸리고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기 쉽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참을성을 가지고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대기만성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급격한 성장을 원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곧 시장에서의 경쟁과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장기적인 비전이나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B 씨는 사업을 천천히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어려운 시기도 견디며 차근차근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B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 씨는 빠른 성장을 추구하며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B 씨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기만성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큰 그릇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자리를 잡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한 젊은이가 배우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만 맡으며 무명으로 몇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는 꾸준히 연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작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큰 역할을 맡게 되었고 결국에는 주연 배우로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시작이 있더라도 꾸준히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작은 시작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큰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구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만성의 교훈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오는 강력한 장점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쌓여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여유와 경험이 주어집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큰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면 결국에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만성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내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 자체로 배우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대기만성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큰 그릇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성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작은 시작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력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큰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세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을 더 큰 성취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대기만성의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며 더 큰 성공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불이야 비불능야입니다. 이 구절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을 넘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 결단과 책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자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지 않는다와 할 수 없다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항상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그 생각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는 운동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다, 운동을 할 체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는 우연히 자기 친구인 B를 만났습니다. B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B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돼.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결단을 내리고 시간도 만들고 체력도 점차 키워가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는 일상이 되었어. 그 말을 듣고 A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막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구나. 사실 A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의지만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할 수 있다와 하지 않는다는 사이에 선택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일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맹자의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일을 미루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C씨는 같은 직장을 원하면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자주 내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B씨는 꾸준한 노력 끝에 원하는 직장을 얻었고 C씨는 기다리기만 했던 시간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결국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내가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의 기대나 외부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면 그 일은 늘 미루어지고 결국 작은 일들이 쌓여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D씨는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쉬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넘기기도 했고, 다음 날에도 같은 생각으로 운동을 미뤘습니다. 결국 D씨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그렇게 매일 운동을 미루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었고 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D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결심하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 그 일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의견에 따라 쉽게 포기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결단을 내리면 그 일은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맹자의 구절을 통해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한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결단을 내려보세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자신의 결단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